세계 최초 개발자가 함께하는 비밀스러운 토크 콘서트 호돌맨 향로입니다. 와. 네, 저희가 그 자기 소개를 이제 좀 장표를 넣긴 했는데 사실 이제 뭐 하기가 좀 어색한데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인프런이라는 서비스와 렐리치라는 서비스에서 이제 CTO를 하고 있는 향로라고 합니다. 이제 뭐 호돌맨이랑 커리어가 좀 비슷하겠지만 저도 한 10몇 년 정도 뭐 이제 백엔드 개발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인프라 좀 하다가 지금은 이제 스타트업에 와서 한 3년 반 정도 여러 가지 경험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좀 호돌맨이랑 조금 입장은 다른 게 저는 이제 실무 면접 안 봐가지고 실무 면접관을 하고 있어야지 사실 이게 의사소통이 맞잖아요. 저는 이제 실무 면접 안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호돌맨이랑 상황이 다른데 그래도 이제 문화 면접만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 이 대담에서 최대한 실무자 입장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반려생활 CTO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주영 호돌맨이라고 하고요. 지금 저도 향로님이랑 거의 이제 사회생활 거의 비슷하게 시작했으니까 10몇 년 차 정도 됐고, 반려생활에 온 지도 한 4년 차, 5년 차 정도 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로님과 반대로 어떤 CTO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역할보다는 조금 더 개발자로서의 그 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서버 개발도 하고 있고, 프론트도 하고 있고, 인프라도 하고 있고, 고객센터도 하고 있고, 기타 등등 이제 야무지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미덥 행사에 총 700하고도 13분께서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는 한 100분 정도가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만큼 사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민을 많이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10분의 그 사연밖에 이렇게 좀 선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좀 아쉽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좀 어느 한정된 좀 작은 주제보다는 좀 이제 선정되지 않으신 분들의 어떤 고민까지도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좀 고르려고 노력을 했고요. 향로님이나 저나 마찬가지만 처음 살아보는 거라서 네. 여러분들의 그 고민을 또 뭐 속이 뻥 뚫리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막히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좀 저 사람들이 좀 이상한 소리 하네라고 이렇게 뭐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도 그냥 방송하면서 좀 질문 같은 거를 좀 많이 받아봤다 뿐이지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향로님과 저의 그 생각의 차이도 또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이렇게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안에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조금 이제 그 꼰대스러운 발언들이 나올까봐 최대한 이제 조심하면서 답변하긴 할 건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거다 싶은 것들은 좀 잊지 않고 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이제 좋다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미 없네 버려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이제 다들 이제 그냥 본인의 몫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그냥 이제 GPT 보면은 이 CSV 이 PDF 파일 참고해서 이제 답변해줘라고 하면은 그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 참고 자료 정도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 질문을 한번 향로님께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곧 만 3년차가 되어가는 주니어입니다. 요즘 보상과 커리어는 연결 짓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회사에서의 받는 보상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명예를 얻고 일과 삶의 관점에서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개발자라는 직업의 특성상 한 회사에서의 근속보다 여러 번의 이직으로 이러한 보상을 높이는 것이 정론으로 굳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과연 이것이 커리어와 삶의 관점에서 좋은 방법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회사에서 빠른 승진도 하고 많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업무에서도 아직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직을 여러 번 한 주변 사람의 보상을 보면 제가 뒤처지는 것 같고 인생에 있어서 일찍 경제적으로 성공을 이루고 가정을 꾸리려면 이 회사를 떠나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요? 뭐 이런 거죠. 호돌맨은 배민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다니면서 보상이 높은 편에 속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2019년도인가? 그때 떠나셨죠? 네, 2019년 말. 2019년 말이었죠. 그러니까 배민이 엑시트하고 뭔가 이제 참고로 이제 배민이 뭐 이 기사에도 있어요. 배민이 이제 엑시트할 때 대표님이 개인 자산, 개인 주식을 나눠주셨거든요. 그거 안 받고 나갔었죠. 네. 그거 안 받고 나갔어요. 그 엑시트하고 뭐 또 회사에서 막 휴가도 조금 이제 길게 주는 시간도 있었고 주식도 맞아.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설도 끼어 있고 이러니까 호돌맨한테 주변에 다른 사람 호돌맨 퇴사하는 거 아는 팀원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받고 나가. 뭐 그거 휴가 다 하고 그렇게 나가라고 했거든요. 그 얘기 듣자마자 바로 사직서 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자기 붙잡는 게 더 싫다고, 귀찮게 하는 게 더 싫다고 바로 사직서 내고 나갔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귀찮아가지고. 마찬가지로 여기 질문 주신 분도 보상과 커리어가 연결. 네, 사실은 이제 자기 커리어를 생각하면은 여기 회사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막 도전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회사는 보상이 적어. 그쵸? 근데 이직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메뚜기처럼 2, 3년에 한 번씩 메뚜기로 빡빡빡 몇 번 뛰더니 갑자기 나랑 연봉차가 확 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쨌든 그전에는 아반떼 끌다가 지금 소나타나 그랜저로 바뀌고 있어. 막. 그러면은 사실 좀 차별이 느껴지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유쾌하진 않죠. 첫 회사에서도 이거 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첫 회사의 그 프로젝트가 제가 팀에서 하던 게 그 SK 외주였거든요. SKP 쪽 외주였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SKP 분들이랑 같이 이제 회의할 일이 많아요. 그러면 회의실 들어가면은 저기 앞에 앉은 저 SK 분은 나랑 똑같은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똑같은 24시간 보내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나보다 연봉이 2배가 높아요. 같은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있는 SK, 근데 계열사까지 얘기하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SK 계열사 중에 하나. SK 계열사 중에 하나인 정직원분은 호들맨보다 연봉이 한 뭐 1.5배, 2배 정도 되시는 거겠네요? 그쵸. 뭐 보상까지 다 이제 하면은 더 높았을 텐데 기분이 안 좋죠. 솔직히 저도 인간인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민으로 이직하고 연봉이 엄청 많이 뛰었거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되게 뭐 그때 기분은 좋았는데 근데 이게 사람이 재밌는 게 욕심이 끝이 없다고. 제가 뭐 예를 들어 2,500에서 5,000이 됐어요.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5,000에 그 사람이 되게 빨리 익숙해지거든요. 한 달도 안 걸립니다. 한 2주? 2주면 익숙해져가지고 그때 그 자리에 가게 되면은 내가 또 연봉 8,000인 사람이랑 또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좀 이 질문자의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좀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남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진짜 끝도 없어요. 연봉 8,000 되면은 1억 넘은 사람이랑 또 비교하게 되고 1억 넘으면은 뭐 서울에 집 있는 사람 비교하게 되고 결혼 어떻게 할까? 결혼은 뭐 저 사람은 되게 유명한 결혼식장에서 결혼하는데 난 뭐 여기서 결혼하는 이렇게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어떤 행복이 무엇인가를 저는 우선 좀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나의 어떤 정신적인 피곤함이 없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그 연봉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을 하고 맞추면은 베스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연봉은 그냥 일단 자기 그냥 만족이면 된다고 그런 얘기가 근데 와닿진 않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뭐 이게 이직을 자주 하는 게 좋다, 뭐 3년마다 하는 게 좋다, 혹은 지금 기술적인 걸 더 배우는 것가 좋다, 나쁘다, 뭐 이걸 떠나가지고 우선은 본인의 행복에 대한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선 좀 생각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제 뭐 적은 연봉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저는 행복이라는 게 정신 걱정이 그 정신적인 부분에 어떤 걱정이 좀 없는 게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한 온라인이 좀 중요하지 않나. 결혼도 하셨고. 예, 결혼도 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이거 뭐 나중에 뭐 이제 결혼도 하고 뭐 차도 사야 되고 뭐 차 사는 게 나한테 지금 당장 중요한 건지 뭐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 볼 법한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연봉에 너무 맞춰가지고 이게 뻥튀기를 하다 보면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본인 실력이 돼가지고 뭐 연봉을 쭉쭉 높여가지고 가는 거는 그거는 이제 적정평가주예요. 그거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뭔가 이게 시장이 좋아가지고 시장빨로 인해가지고 내가 점프 해가지고 연봉을 높이는 거는 나중에 시장이 조금만 안 좋아져도 그게 꺼지거든요. 혹은 그렇게 해서 회사에 가더라도 나의 실력에 받쳐주지 못하면은 들통이 나요. 들통이 나는데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지금 뽀록 났으니까 좀 더 연봉이 적더라도 많이 배울 수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머리로는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하지 못합니다. 왜냐? 높은 연봉에 내 수준이 이미 맞춰져 있어가지고 못 가요. 여러분들 지금 뭐 연봉 다 그냥 연봉이 아니라 월급 한 200 이상은 다 받으실 거잖아요. 근데 대학생 때 받던 용돈 한 2, 30만 원으로 지금 살아보라 그러면은 당연히 안 되잖아요. 지금 수준에 맞춰져 있으니까. 그 정도의 어떤 임팩트로 똑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을 제가 거의 못 보기도 했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본인이 지금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있다고 하시니까 가능하면은 실력에 대한 어떤 입증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 회사로도 한번 이직을 해보시고 높은 연봉도 같이 한번 계획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이 나와 있네요. 여기 본인 잘한다고 써 있으니까. 이게 있거든요. 여기 저는 사실 뭐 호돌맨 의견에 완전 100% 공감하는 입장이고 저도 이제 지금이 4번째 회사인데
그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갈 때 빼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옮기는, 그러니까 세 번의 이직 중에 두 번의 이직, 뒤에 있었던 이직 두 번이 전부 다 못 갖고 움직인 거였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걸 그렇게 사실 이제 저한테도 이제 호들맨은 동일한 생각인데, 그건 있어요. 이거 이직을 여러 번 한 주변 사람의 보상을 보면 제가 뒤처지는 것 같고, 인생에 있어서 일찍 경제적으로 성공을 이루고 가정을 꾸리려면 이 회사를 떠나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해서, 메뚜기로 이직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파이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게 사실 그 창업 초기 멤버이거나 혹은 사번 한 20, 30번 내에 들어가서 그 서비스가 성공하지 않는 이상은 메뚜기 해서 연봉 올려가지고 경제적 성공이나 뭐 자립을 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로 가나 절로, 그러니까 호돌맨이나 저희나 사실은 퇴사한 사유가 좀 비싼데 어차피 이렇게 해도 안 된다라는 거를, 저희는 그 당시에도 저희 또래나 저희 연차에 비해서 좀 높게 받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도 그렇게 가도 안 된다라는 게 되게 명확해가지고, 그럴 바에는 어차피 일로 가면은 무조건 안 되는 길이고, 저쪽 길은 진짜 낮은 확률이지만 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금 당장의 나의 행복,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컸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성공을 하고 싶다고 하면 당연히 이쪽 길 선택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글로 가도 경제적 성공할 수 없다가 되게 명확했었어요. 이건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대부분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쪽 길이 본인이 봤을 때 저쪽 길로 가면 파이어 할 수 같다고 느껴지더라도 거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회사에서 더 잘해서 그 회사에서 어떠한 플러스 알파를 얻거나, 아니면 진짜 지금 당장에 어떤 눈에 보이는 금전적인 걸 포기하고 조금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이는 작은 회사에 그냥 바로 그냥 몸을 날려보던가, 이거 아닌 이상은 말씀하셨던 경제적 성공? 이거는 직장인으로서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라고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어차피 불가능하니까 더 재미있는 선택을 했다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두 번째 질문.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출산을 하게 되어 개발 공부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평소에 두 분이 공부와 자기 개발을 하실 때 일반 삶과 어떻게 배분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요즘 일에 대한 권태기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일을 억지로 한다는 느낌을 받곤 하는데요. 두 분은 이런 상황이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공부하고 자기개발하는지 일을 하면서랑, 그리고 일에 대한 권태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거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권태기라는 게 이제 있기는 한데, 이게 보통 의지가 생기면 무엇을 한다라는 그 방정식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신뢰하질 않아요. 내가 막 의지가 드러나야지만 어떤 걸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대부분 내가 몸이 편한 걸 선택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개발이나 뭐 일이나 공부나, 그러니까 시킨 일을 하는 거는 그냥 의무감으로서 할 수 있는데, 그 이상 무언가를 하려면은 내 의지에 반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거나 귀찮은데 해야 되거나 하는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 의지를 어떻게든 더 북돋아서 혹은 동기부여를 막 시켜서 무언가를 하는 데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이걸 해결했는데, 첫 번째는 그냥 한다였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정적으로 시간 박아놓고 이 시간에는 뭘 한다였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권태기가 있으면은 안 하고, 권태기가 없어지고 조금 이제 동기부여가 되면 그때만 하고, 이러면은 이게 좀 저는 일관성도 없어지고, 더 중요한 거는 몸이 엄청 찌뿌나고 진짜 하기 싫어하는데도 헬스장 가서 운동하면은 또 컨디션 돌아오거든요. 엄청 찌뿌나고 그런데 오늘 컨디션 너무 안 좋아 운동 안 해야겠다 했는데 막상 가서 러닝머신 뛰고 나면은 컨디션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고 나서 돌아오는 게 있어요. 해야지만 돌아오는 게 있는데, 의지가 있을 때만 한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그랬고. 그래서 일단 이거는 한다. 하고 나서도 의지가 안 돌아오면 이거는 맞는 건데, 일단 행하고 나서의 판단을 하자라고 좀 생각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는, 이건 되게 제가 좋아하는 분이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열정의 아궁이 이론이라고, 아궁이라고 옛날에 보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보면 아궁이가 이렇게 한 두세 개 있잖아요. 그 불 이제 떼고 이 불씨를 옆으로 아궁이에 또 옮기고 옆으로 옮기고, 엄청 큰 이제 솥 있고 막 이런 아궁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아궁이 불을 새벽에 보면 할머니들 계속 옮기거든요. 불이 꺼질까봐. 옆으로 좀 옮겨놨다가 여기 불 꺼질 거면 옮긴 불에서 다시 가져오고, 이렇게 불이 절대 꺼지지 않도록 계속 옆으로 옮겨가면서 해요. 그게 이제 아궁이라고 하는데, 그걸 열정에다가 비유를 하면은, 내가 일을 하면서 이제 막 일은 더 이상 내가 동기부여가 안 되라고 하면은, 그때 동기부여의 불씨를 아예 꺼트리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어떻게든 그 불씨를 옮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원래 일을 하면서 내가 동기부여가 되고 열정이 막 타오르던 사람인데 일이 더 이상 안 생겨. 그러면 이 불이 완전히 꺼지기 전에, 그러니까 완전히 꺼지면은 다시 되살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꺼지기 전에
뭐 헬스든 요가든 수영이든 혹은 테니스든 독서 클럽이든 어디든 다른 쪽의 취미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열정을 옮겨 놓고 그쪽에서 막 열심히 또 하다 보면은 열정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야. 그게 방향성이 달라질 뿐이지. 그리고 나서 여기에 꺼질 때쯤 다시 일로 돌아와서 하고 그러면서 이 열정이라는 게 완전히 꺼져서 번아웃에 빠지기 전에 빨리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식으로 하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사실 그 방법을 쓰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한다 쪽이다 보니 전자 방법을 계속 쓰고 있는데 제 주변에서는 그 후자의 두 번째 방법을 써서 계속 그 열정 자체가 꺼지지 않도록 유지했던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기계발과 일반 싸움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저는 자기계발할 때 자기계발할 시간을 따로 빼는 건 맞거든요. 오전 시간을 보통 활용하는 편인데 7시에서 9시. 근데 그 자기계발이 일에 관련되지 않은 걸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민 맨 처음 갔을 때 배민의 코드가 대부분이 이제 ASP 단넷, 클래식 ASP죠. 클래식 ASP PHP 5.4였나? 뭐 그랬던 거죠. 5.3. 그거 4도 아니었네? 5.3이었는데 그 코드는 봐야 되니까 그 공부해야 되는 시간 그 코드를 보기 위해서 그쪽 문법을 공부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저같이 자바 스프링 출신들은 그 PHP 코드를 공부한다? 클래식 ASP 공부한다? 이거는 그냥 커리어 버리는 공부라고 생각해서 안 하거든요, 보통. 최신 스프링 공부하고 최신 JPA 공부하고 이게 보통의 자기계발이거든요. 근데 그거 해봐야 회사 업무하는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럼 퇴근 시간 계속 늦어질 뿐이에요. 어차피 지금 제가 해야 되는 거는 클래식 ASP 코드 분석하고 MS SQL 쿼리 분석해가지고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쪽 코드 분석이 안 돼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자꾸 붙잡고 물어봐야 되고 퇴근 시간 자꾸 늦어지고 하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 안 붙잡고 코드 볼 수 있을 정도는 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자기개발 시간이 제가 확보한 오전 시간은 그냥 그걸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게 결국 제 커리어를 길게 봤을 때 저 사람은 자바 스프링 공부를 아예 안 하네라고 누군가 생각하는 기준 시간이 되긴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게 일에서 적용이 안 되면은 그게 올바른 자기개발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가지고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자기개발하는 건 제가 에 대해서만 좀 동의하는 편이어서 저는 분리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하는 거랑 자기개발이 분리되지 않고 일을 더 잘하기 위한 자기개발을 했기 때문에 자기개발을 통해서 사실은 일을 더 잘하게 되고 더 빨리 끝나고 그럼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니까 다시 또 그걸로 다시 또 투입이 되고 제 생각에는 그냥 이자 받아서 이자로 다시 또 주식을 더 사고 막 이런 식으로 돌렸던 것처럼 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분리되지는 않고 어떻게든 연결성을 계속 이어가면서 일도 하고 공부도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게 이제 좋은 내용이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의 삶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삶이랑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개발자의 삶이 있는 것 같은데 일반 삶도 당연히 있고 개발자로서의 어떤 삶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두 개를 배분을 하진 않아요. 근데 배분은 좀 어느 정도 돼 있긴 해요. 구분하진 않는데 배분은 되어 있어요. 배분은 그러니까 완벽하긴 아닌데 좀 어느 정도는 좀 돼 있는 느낌? 그래가지고 이게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제가 뭐 퇴근하고 저녁 8시부터 9시까지는 책을 읽을 거고 9시부터 10시까지는 게임을 할 거야. 근데 9시부터 10시에 게임을 하려고 했더니 회사에서 장애 알림이 왔어요. 그러면은 장애 대응 안 할 거예요.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자의적인 타의적인 간에 어쨌거나 좀 완벽하게 분리를 좀 하는 건 힘들 것 같고 다만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분리는 좀 돼 있긴 한 거죠. 내가 자기 개발을 하고 싶으면은 저는 그냥 하거든요. 이게 이 시간 됐으니까 이때부터 이걸 해야겠다. 무슨 요일엔 이걸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수시로 해요. 하고 싶을 때 그냥 지하철에서도 하고 그냥 회사에서도 밥 먹고 오면은 한 10분 15분 남으니까 그때 하고 장인어른 생신이시다. 그러면 그건 제 삶에 관한 거니까 그러면 그때 그냥 약속 잡아서 가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그 두 개에 대한 거를 자유롭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냥 만들어 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좀 명확하게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처럼 뭐 장애 대응 알림이 왔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를 하려고 한 거는 좀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에요. 어떻게 푸세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그래가지고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약속도 잘 안 잡고 그러니까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언제든 나는 게임도 할 수 있고 언제든 개발 공부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제 주변에도 보면은 주차장에 차 대놓고 1시간 정도 개인 공부하고 올라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퇴근하고 주차하고 막 이렇게 와서 1시간 정도 이제 차에서 공부하고 올라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금은 안 그러는데 이제 좀 30분 일찍 출근해가지고 개발 공부를 이제 한 적도 있었고요. 근데 그거를 내가 꼭 오늘 30분 일찍 회사 가야 돼 이러면은 이제 망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30분 일찍 일어나졌네. 오늘은 일찍 출근해서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예. 하는 게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꼭 그 시기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개발 못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결혼식 준비하거나 결혼 준비하고 그러면 사실 그때는 자기 개발 거의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럴 때 자기 개발 못했으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은 이 장거리 레이스를 못하는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그 시간 안에서 10분이든 15분이든 시간 날 때 조금씩은 하되 그게 아예 안 하는 날들이 계속 이어지기보다는 조금이라도 24시간이고 10분이라도 내가 내 의지대로 공부를 했다라는 것만 하루하루 조금씩 계속 이어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아예 끊어지면은 이제 이거 봐. 뭐 결국은 이제 자기 보고 일과 삶을 분리가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됐잖아라고 하면 다시 또 부활시키기가 힘들어가지고 어떻게든 10분이든 15분이든 시간 짬짬이 내면서 하되 그게 끊기지만 않게 일일 커밋 하듯이 그렇게만 되면은 아마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근데 이분이 저희보다 어른이죠. 그렇죠. 그냥 출산해 보셨으니까. 예. 어려도 어른이죠. 그렇죠, 그렇죠.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사실 이제 이미 인생에 있어서는 더 어른이시기 때문에 더 어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신입으로서 앞으로의 성장 방향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현재 첫 회사에서 얼마나 어떻게 배워야 할지 고민입니다. 저는 이번 7월에 첫 입사로 2달 된 신입 개발자입니다. 제가 원하는 직군은 백엔드 서비스 개발 직무인데 현재 저는 회사에서 서비스 개발보다는 AI 관련 기술 조사나 데브옵스 쪽을 맡아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첫 현업에서 새로운 기술 공부와 커뮤니케이션 경험 그리고 성장하고자 하는 동료들이 있어 만족하며 재밌게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업무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업무는 아니기에 계속 이쪽으로만 있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백엔드 서비스 개발 직무로 이직을 원하는데 이럴 때 신입 개발자로서 첫 직장에서 얼마나 배우는 것이 좋고 어떻게 학습해서 무엇을 얻는 것이 좋을지 이번 미덥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호돌맨이 처음 개발했던 거예요. 그 처음 회사 입사하실 때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입사를 하셨잖아요. 네. 가셨더니 이제 서버 개발 하시고 인프라하고 다른 거 시켜도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장비 만지는 것만 아니면은 할 수 있다고. 어떠셨어요?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백엔드 짜라 그러고 PHP 그랬었죠. 저는 근데 서버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때 서버 개발자, 그러니까 백엔드 개발자에 대한 개념이 사실 없었어가지고. 그쵸. 개발자, 그냥 개발자랑 이제 모바일 개발자 뭐 이렇게 되어 있었던 수준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시켜주면은 좋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뭐 API 만들고, 뭐 애플리케이션 배포하고, 크론 돌리고 이런 거가 전 너무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어떤 좀 직군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못하는 것 같고 그냥 안드로이드 개발자 이거 포트폴리오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내봐야겠다 해서 학교 다니면서 안드로이드 앱 출시를 몇 번 해보셨으니까. 그렇게 했었죠. 좀 다르긴 한데 백엔드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AI랑 데브옵스 쪽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배워야 될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회사에서 하는 거면은 그냥 잘 배워두면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 AI 쪽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데브옵스 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데브옵스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애플리케이션 처음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개발 중에도 그러니까 배포하는 것도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감각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좁히고 자동화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거의 인프라 전체를 데브옵스라고 부르는 조직도 있긴 하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모르고선 이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해킹이랑 비슷한 거죠. 사실 해킹만 할 수 없잖아요.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해킹할 수 있듯이 데브옵스도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뭐 백엔드 쪽으로 이직을 하시더라도 여기서 배운 거를 바탕으로 더 응용을 또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일단 배우는 거에 있어서는 뭐 제한을 걸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냥 배울 수 있는 만큼 배우면은 좋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거는 사실 뭐 집에도 컴퓨터 있잖아요. 집에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 회사라는 거에만 인프라를 제한해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반대되는 고민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백엔드를 하고 있는데 데브옵스 쪽이나 AI 쪽도 같이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이제 백엔드만 딱 시킨다 해서 내 역할이 되게 딱 단정적인 상황이 좀 많아서 요즘 너무 제이슨 상하차만 하는 것 같다. 데브옵스나 AI 쪽도 같이 해보고 싶은데 회사에서 안 시켜준다. 이 고민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반대편 고민을 처음 들어봐가지고. 저도 약간 좀 이거 봤을 때 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좀.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제 입장에서는 주니어 때 그러니까 사고 쳐도 괜찮을 때 데브옵스 여기서 말한 데브옵스가 아마
백엔드 개발자한테 AI랑 데브옵스 다 맡기면 작은 회사라 생각할게요. 그럼 작은 회사 데브옵스는 그냥 인프라 전체를 보통 하니까 인프라를 다 하신다고 가정하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CI/CD 파이프라인 구축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모니터링 환경 구축하고 그리고 뭐 이런 거 다 하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이제 주니어 때는 사고 쳐도 괜찮거든요. 리니지로 치면 레벨 8 이하에 죽었을 때 경험치 안 떨구는 것처럼 주니어 때는 사고 쳐도 이제 사실은 문제가 안 되거든요. 3년차 이상인데 사고 치면은 진짜 죽도록 까이지만 그 이하일 때는 이제 해도 괜찮은데 그때 데브옵스를 해보고 나서 인프라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컴퓨터라고 하는 그 자체를 대단히 가장 가까이서 일하는 게 저는 이제 데브옵스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애플리케이션 구현 쪽은 대부분 추상화계층을 얼마나 쌓아 올려서 최대한 사람에 가깝게 구현하냐가 목표인 거고 데브옵스 쪽은 최대한 그 밑단으로 가서 움직이다 보니까 컴퓨터에서 가장 가깝게 일을 하고 있는 쪽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면 근데 이걸 주니어 때 배운 사람이 10년차 시니어가 됐을 때 완전히 그냥 백엔드만 쭉 하신 분보다 훨씬 나아요. 제 주변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그렇고 백엔드 개발자도 그렇고 초기에 인프라를 한 1년 해보신 분들이 이후에 한 8, 9년차, 10년차쯤 됐을 때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면은 프론트엔드로 치면은 Next.js 쓰겠다라고 했을 때 진짜 프론트엔드만 계속 하시면은 이게 Next.js를 배포를 해서 서버에서 어떻게 작동을 시키고 서버에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지금 이 서버 모니터링 SSR이라고 하면 결국 서버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예전에는 SSR이라고 하면 사실 스프링이나 PHP에서 서버에서 내려주고 HTML 내려준 뒤에 그 뒤에 이제 CSS, JS를 프론트엔드가 다뤘다고 하면은 지금은 Next.js 그 프론트 서버라고 불리는 것 자체를 통으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Node.js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 거며 여기서 말하는 소켓 행아웃은 무슨 뜻이며 뭐 메모리 링 나면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며 여러 가지들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 핑이 튀면 이거 어떻게 분석하냐 뭐 이거 이제 컬 때려 이거 뭐 네트워크 통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인프라 팀이 그러면 핑이나 TCP 트레이스 라우터 때려 보셨어요 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면은 이제 대화가 안 되잖아요. 혹은 요즘 아키텍처 대부분이 보통의 클라우드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이제 미들웨어, 뭐 SGQ나 이런 걸 다 동원해서 보통 구축하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초기에 한 2, 3년 차 미만일 때 인프라 쪽인 영역을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고연차가 됐을 때 굉장히 큰 영향을 발휘해요. 이거는 뭐 호돌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회 초년생일 때는 저희가 초년생일 때는 그게 뭐 스탠다드 하긴 했지만 인프라를 다루는 게 개발자로서 좀 당연한 상황이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온프레미스 인프라 위에서 사실은 이제 와스 설치하고 뭐 엔진엑스 같은 웹서버 설치하고 얘네들 클러스터 맺고 데이터베이스 이중화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도 그냥 저희는 이제 또 클라우드 안 쓰고 했었던 또 배민에서 이제 클라우드 넘어가기 전에 세대였으니까 클라우드 안 쓰고 데이터베이스 이중화나 복제 다 관리하고 막 서버 관리하고 배포 관리하고 다 했었으니까 근데 그런 게 크게 어색하지 않았던 건 사회초년생에 그걸 했었기 때문이고 그게 클라우드를 이관하는 과정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것도 전체적으로 해본 것들이고 알고 있는 개념 위에서 움직이니까 그리고 장애가 났을 때 코드만 보는 사람이냐 장애가 났을 때 어디까지 파고들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영역이 되게 넓어서 전반적인 걸 다 보면서 장애를 해결해 나간 사람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거든요. 본인의 역량을 백엔드 본인의 커리어를 직무를 백엔드 개발자로만 너무 제한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넓게 가야 돼요. 지금은 AI 때문에 혹시나 더 넓게 하기 더 쉬운데 지금은 넓게 가려고 해도 그쪽 시장, 그쪽 영역에 대해서 아예 아는 게 없으면 넓게 갈 수가 없어가지고 한정될 수 있는 상황인 거지. 그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은 AI나 여러 가지 되게 수많은 스택 오플로우나 여러 가지 블로그들을 통해서 그쪽 영역을 탐색하기가 너무 쉬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넓게 볼 수 있을 때 넓게 보세요. 그리고 이건 구멍 파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깊게 팔려면 처음에 넓게 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넓게 팔 수 있는데 굳이 본인이 시작부터 깊게 팔려고 좁게 시작하면 안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그래서 뽑을 때도 백엔드나 프론트엔드 뽑을 때 첫 커리어가 네트워크 엔지니어, 인프라 엔지니어 분들이면 되게 선호해요. 진짜 깡으로 그냥 프론트엔드나 백엔드만 계속 했던 분이면은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장애를 해결할 때는 딱 그 백엔드 코드만, 스프링 프레임워크 코드만, 노드.js 코드만 보고 분석할 수 있는 건 거의 없거든요. 그건 테스트 코드로 이미 다 검증이 됐으니까. 근데 그 외적인 영역들이 보통은 다 장애 요소인데 그걸 아예 접근을 못할 때도 되게 많아가지고 오히려 지금이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네요. 주위에 그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좀 그렇죠. 인프라 못하는 분들이 없죠. 예, 거의. 하시는 분들이고 하나만 깊게 하신 분이 없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 시대상도 그랬고 예를 들어 뭐 배민에서 대형 큰 장애들 보면은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 서버 디스크 용량 찼을 때 그걸 알람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AWS에서 기본 알람으로 그거 안 와요. 서버 용량 꽉 찼던 거면은 그게 보통 이제 EC2가 갖고 있는 클라우드워치가 갖고 있는 기본 알람으로는 서버 용량 찬 거에 대한 알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에이전트 본인이 이제 디스크 용량 차는 거에 대해서
매트릭 측정하고 그게 알람 넣는 걸 본인이 직접 건드려야 되거든요. 추가해야지만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백엔드 코드만 짜시는 분들은 그걸 모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안 넣었다가 진짜 대형 장애가 나가지고 SSD 접속도 안 돼요. 99%꽉 차가지고. 그렇죠. 경험해봤냐 안 해봤냐 이제 그쵸. 차이가 사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한 한 번만 해보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안 하고 그냥 항상 백엔드를 그냥 클라우드를 통해서 배포만 하고 그걸로 그냥 간단하게 돌려보고 그 이후의 거는 난 몰라라 하고 자꾸 추상화 계층을 어떻게 쌓아 올릴까 어떻게 하면 개체 지향할까 이것만 고민하고 있으면은 절대 모르는 그 운영 쪽 세계가 있거든요. 근데 시니어 분들은 보통 그 운영 쪽 세계를 아시는 분들부터 보통 시니어로 좀 측정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기회 아닌가요? 이게 지금 백엔드하고 이제 데브옵스 하라고 하면은. 질문자분의 뭐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이 부러워하는 아주 좋은 상황에 네. 놓여 있는 걸 수도 있다. 10명의 백엔드 개발자분이 있으면 9분은 아마 부러워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너무 좋아라고 생각하고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하시고 뺏기는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공부하세요. 그럼요. 엄청 좋은 강의가 많잖아요. 다음 질문 학습 방법에 관한 질문이고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통한 학습, 온라인 강의 수강, 야생형으로 검색하고 만들며 학습하는 방법 중에서 향로님과 호돌매님은 어떤 방법으로 성장하셨는지 궁금하고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공부법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호돌맨이랑 저랑 학습 방법이 좀 완전히 다르잖아요. 차이가, 네, 있죠. 완전히 다른데 저는 일단은 제가 직접 다른 사람들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게 저한테 되게 잘 맞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 있으면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게 틀렸다라는 거 지적을 안 받거든요. 그리고 여차하면 그냥 되는 대로 써요. 근데 그게 틀린 건지 맞는 건지도 모르고 안 정리할 때도 있고. 근데 공개된 공간, 특히나 이제 트래픽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해서 내가 글을 쓰면은 하루에 한 7, 8천 명이 보는 그런 상황에서 기술적 내용을 쓰려고 하면은 엄청 조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이 몇 년 차인 것도 저는 좀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니까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그게 제가 이제 배민 갔을 때부터로 치면은 거의 한 5년 차부터는 저는 이제 거의 공개된 블로그를 계속 쓰는 거를 좀 선호했었는데 그때부터는 제 공개된 블로그에 글을 쓰기 위해서 정리하는 그 과정이 저한테 공부가 많이 됐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거를 그냥 써만 한 건 아니고 페이스북이나 기타 여러 SNS나 그때는 이제 회사 슬랙에도 그렇고 제가 공부한 내용을 전달을 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틀린 내용에 대해서 엄청 반박이 들어오거든요. 댓글로 이제 뭐 3, 4년차 그것도 모르냐 이런 얘기도 달리고. 네. 그쵸. 사실 틀리게 내용 썼으면. 물론 이제 댓글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빼놓는데 원래 티스토리 댓글 쓰다가 이제 제가 깃허브 댓글을 바꿨거든요. 그때 이제 빼고 옮겼는데 근데 그런 게 저한테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쪽팔릴 용기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가지고 내가 틀린 내용을 쓰면은 진짜 쪽팔릴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정리를 하면은 이것저것 테스트도 엄청 많이 하게 돼요. 성 테스트하고 진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게 맞아. 그래 블로그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되는 건데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도 있겠죠. N+1 쿼리는 성능상 문제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패치 조인을 쓰면 좋습니다 같은 내용들이 보통 JPA 관련된 개념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N+1이 근데 왜 한방 쿼리보다 성능이 느린 건데 짧게 많이 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데이터베이스 관리하시는 DBA 분들은 긴 롱 쿼리 한 번보다는 짧은 쿼리 여러 번 치기 낫다는데 왜 N+1이 문제인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 가지고 막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제 도커 같은 거나 여러 가지 그때는 또 이제 배민이 AWS 좀 공짜로 쓸 수 있었으니까 서버 막 띄우고 RDS 막 실행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능 테스트 쭉 돌려보고 왜 N+1이 진짜 문제인 거지 같은 거 테스트 해보고 그거 정리해서 공유하고 영아님이 이제 바로 아니다 하고 이제 또 얘기해 주시면 또 고치고 막 그런 과정에서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걸 공개적인 장소에서 오픈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받고 수정하고 그리고 그게 반박을 안 받게 사전에 되게 많이 조사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저는 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아예 이제 모르는 분야에 있어서는 일단 책을 사죠. 저도 책을 이제 보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온라인 강의가 이렇게 핫하지 않았으니까 뭐 지금이라면 인프런 강의도 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예전에는 그 안드로이드 이제 처음 공부할 때가 거의 뭐 자바를 거의 처음 접했던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도서관에서 책 빌려와가지고 막 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뭐 이렇게 레이아웃 같은 거 만들고 간단하게 화면 뭐 바인딩하고 버튼 넣고 한 요까지만 저는 딱 보고 그 뒤에는 안 봅니다. 안 보고 제가 책을 그러니까 새로 배우는 목적이 저는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내가 무슨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만들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직접 이제 하나하나 짜 보면서 중간중간 문제가 생길 거예요. 분명히 이제 되게 많이 생기겠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검색을 해 나갑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또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계속 타고 내려가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완성을 못 해요. 근데 공부는 됩니다.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거기서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학교 수업 시간에 자바로 이제 프로젝트 만들어 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다들 뭐 묵집밥 게임 뭐 이런 거 만드는데 저는 주소록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포부가 엄청 크네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만드는데 처음에는 마이스퀘어를 설치를 해가지고 뭐 JDBC인가 ODBC인가 그걸 연결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등록하는 거 뭐 그런 걸 좀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들다 보니까 마이스퀘어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그 코드 안에 이렇게 넣어야 되더라고요. 예, 근데 아시겠지만 그게 다 디커팔링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런 비밀번호 같은 거 유출 어떻게 이거 신경을 써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찾다 보니까 API라는 걸 서버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파생돼가지고 예전에 잠깐 배웠던 PHP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관리하는 그런 API까지 만들게 되고 계속 그렇게 퍼져나간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게 쭉 쌓여가지고 커리어 시작하는데 엄청 많이 좀 도움이 됐었고요. 그리고 뭔가 찾아볼 때 예를 들어 자바스크립트 책을 보더라도 그 예제를 자바스크립트만으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타입스크립트로 난 좀 해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좀 변화를 주면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 아주 큰 이득이 있겠죠. 그러니까 호돌맨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안드로이드로 입사를 해서 PHP로 서버 개발하다가 회사에서 갑자기 또 파이썬으로 메인 스택을 바꾸자 해서 파이썬으로 전환해서 PHP 파이썬만 서버 개발하다가 배민 와서 PHP와 자바를 이제 가지고 스프링 개발 이제 또 하셨던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반려에서는 이제 또 PHP 자바 또 같이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기술 때 계속 바뀌셨는데 그 방법이 계속 통했다는 거겠네요. 개발 바닥이 생각하는 좋은 개발 문화란, 이전에는 좋은 개발 문화란 무조건 개발자가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문구를 복지로 내건 회사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이리저리 회사들을 옮겨 다니다 보니 개발자가 개발만 잘해서는 혹은 개발만 해서는 회사에서 일을 해나가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 입장에서 기획, 디자인, API 등이 정해진 기간 안에 쫙쫙 나오고 그대로 개발을 진행하기만 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개발 외적인 업무 능력들이 점점 중요하게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회사에서도 개발하는 시간대 타 부서와의 협업 및 회의 일정 조율을 하는 비율이 1: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이러한 소프트 스킬들은 개발 실력이 뒷받침될 때 역량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 바닥이 생각하는 좋은 개발 문화란 무엇인가요? 개발자는 개발만, or 협업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뭔지를 우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출근을 하면 그때부터 모든 게 저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뭐 예를 들어 우리 팀은 코드 리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좋은 문화인지 아닌지도 모를 뿐더러 사실 그것만 가지고 문화라고 또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행동 양식이라든지 뭐 예술, 의식주까지도 이게 다 그냥 문화에 포함될 수 있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회사에 딱 출근을 하면은 그때부터 문화가 발동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문화가 나한테 오기도 하고 내가 하는 행동들, 모든 액션들이 다 새로운 문화 혹은 기존 문화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9시까지 출근을 했으면은 그 회사는 9시까지 출근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크게 더 해석을 하면은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회사, 그런 개발 문화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뭐 의식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내가 9시 1분에 다른 팀의 팀원에게 뭐 기술적인 질문을 하러 갔을 때 그 팀원이 그 자리에 있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모든 게 뭐 문화에 그렇게 포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실 어떻게 좀 행동을 해야 할지, 그러니까 어떤 개발자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는 반말을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다 보면은 좀 어긋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원래대로 다시 존댓말로 이렇게 돌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다시 존댓말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제 사람이 보수적이어가지고 기존에 익숙한 거를 좀 바뀌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사실 제가 방금 얘기한 게 좋은 문화가 어떤 문화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문화나 그런 양식 같은 것도 사실 이게
우리가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거를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구성원들 스스로가 그거를 바뀌는 거에 있어서 잘 적응을 하도록 서포트를 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저는 좀 좋은 문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 솔면은 같은 생각인데, 이걸 제가 갖고 있는 단어 셋으로 설명을 드리면, 개발자가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 개발 문화가 되려면, 기획자는 기획에만 집중할 수 있는 문화는 좋은 기획 문화가 되는 거고, 디자이너는 디자인에만 집중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게 좋은 디자인 문화가 될 거잖아요. 각 직군별로 자기가 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문화로 다 만들어주면, 그럼 그 회사는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제품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해서는 100% 아니거든요. 왜냐면 개발자가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려면은 다른 부서가 전부 그 개발 부서를 서포트를 해줘야지만 가능해요. 근데 그건 되게 웃긴 거잖아요. 개발자가 황족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롤로 치면은 이제 미드 원딜이 황족이고 이제 정글 서포터가 좀 천민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처럼 직무가 그런 계급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개발자가 개발에만 집중하게 해준다? 그럼 디자이너랑 PM 기획, 뭐 QA 이런 쪽들은 다 개발자에 맞춰줘야지만 되는데 그렇게 해주면 좋은 제품이 나오나? 에서는 100%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여기서 그럼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왜 회사에서는 제품 조직에 그만큼 투자를 해줘야 돼? 왜 우리는 이렇게 모인 거야? 왜 제품 조직에서는 더 좋은 사람 자꾸 뽑아야 되는 거냐라고 하면은 결국 조직이라는 거, 회사라는 게 모인 거는 성공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성공하는 경험을 갖고 가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나 혼자서 할 수 없지만 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 이 여러 사람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3, 10을 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시너지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조직 상태에서는 개발자가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면 성공한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회사가 전사적으로 도와주는 거고, 예를 들어 배민도 그런 시즌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회사가 자꾸 장애가 나. 그러니까 이거 개발자가 이 장애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은 진짜 서비스 접힐 것 같아. 그러면 온 부서가 도와줘요. 개발자가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근데 반대로 장애가 안 나. 트래픽이 별로 없어서. 혹은 지금 갖고 있는 기술 부채는 회사를 망하게 하지 절대 안 와. 그러면 개발자는 마케팅 부서나 고객센터 부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돼요. 디자이너가 계속 좋은 디자인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개발 문화라는 거는 없고 좋은 조직 문화나 좋은 서비스 개발 좋은 회사의 문화만 있을 뿐이에요. 이 회사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 제품이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가에 맞춰서 움직일 뿐이지 그 외에 개발자만을 위한 좋은 개발 문화? 그럼 개발자가 성공에 대해서 모든 책임과 그걸 다 질 거냐고 아닐 거잖아요. 좋은 개발 문화에 신경 쓰기보다는 지금 우리 회사가 혹은 내가 속해 있는 회사, 조직이 만들고 있는 제품이 성공하려면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을까? 어떤 문화를 만드는 게 좋을까? 그거에 맞춰서 지금 힘을 가장 써야 되는 데는 어디고 거기에 맞춰서 다른 부서가 최대한 많이 지원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요. 보통은 대기업은 어느 일정 시점에 올라가서 인프라나 이런 게 너무 잘 구성되고 기술 부채가 거의 다 해결된 상태에서는 그때부터 사업 부서 힘을 가지게 되는 이유도 지금 우리 회사에서는 사업 부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반대로 서비스 초기에는 마케팅 부서나 뭐 컨텐츠 부서나 이런 부서가 어떻게든 트래픽이나 바이럴을 일으켜야 되니까 모든 개발 조직이나 디자인 조직이나 이런 조직들이 어떻게든 바이럴을 일으켜주는 그 부서를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고, 중간에 서비스는 커지는데 사용자는 많아지는데 기술 부채가 많아서 계속 장애가 나면 그때는 개발 부서가 엄청 이렇게 투자를 받고 회사에서 케어를 받아야 되는 부서가 되는 거고, 근데 보통의 개발자들 생각한 좋은 개발 문화는 딱 그 시점, 서비스는 커졌는데 기술 부채가 많아서 개발자들 황족일 때 그때를 기준으로 개발 문화를 설계를 하죠. 근데 이거는 항상 어디선 통하는 건 아니다. 스테이지마다 다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개발 조직 문화와 관련된 질문이네요. 개발자들에게 있어서 성장하는 개발 문화 또는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개발바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속한 팀은 다들 성장을 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지만 팀 내의 시니어 부재와 체계적인 협업 프로세스가 아직 없어 그 열정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백엔드 지식 공유 스터디와 일을 하며 배운 점들에 대한 공유 등을 통해 꾸준히 팀원들과 소통하며 이러한 분위기를 개선해 나가려고 조금씩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신 선배님들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그게 근데 시니어 부재와 체계적인 협업 프로세스가 없어서 그 개발 문화나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니어가 이거 좀 조심스러운데 시니어가 있으면 좋은 개발 문화 만들기가 더 어려울 때도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그 시니어 요즘 드는 생각인데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실패 경험이 많이 쌓이거든요. 이런 거 해봤는데 안 됐다. 저런 거 해봤는데 안 됐다. 그게 레퍼런스 자료가 돼요. 그러니까 주니어들이 컨퍼런스 이런 거 들었는데 이거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시니어분이 나 전 회사 해봤는데 안 돼. 라고 하는 답변이 10중에 한 8번은 그런 답변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차가 쌓이고 많을수록 물론 이제 성공한 경험이 되게 많고 정말 진짜 본인의 성공 경험이 대단히 많은 분들은 뭘 해도 될 거라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보통 그런 분을 만나기는 정말 대단하게 낮은 확률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은 실패 경험이 조금 더 많은 시니어랑 함께 할 확률이 높고 그리고 보통 그러면 그거 해봤는데 안 되거나 혹은 그런 거 왜 하냐라는 얘기를 더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여기서 말하는 시니어의 부재가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시니어가 우리 팀에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보통은 대부분의 평범한 시니어분들과 함께 하실 때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도 좋아 보이는 그런 개발 문화를 만들기가 더 어려워요. 오히려 주니어들끼리 있을 때 만들기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두 번째 회사에 있을 때도 이제 저가 이제 한 경력 2년이 안 되던 시점에 그 뒤에 줄줄 다 신입만 들어왔거든요. 물론 그 신입을 들어왔던 분이 용구님, 홍구님, 영재님 이렇게 이제 저희가 가끔 이제 언급하는 엄청나게 재능을 갖고 있는 주니어분들이 들어오셨지만 그분들을 이제 가스라이팅 하면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현업이라고 그분은 첫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입으로 다 들어온다 첫 회사인데 그분들한테 원래 현업이라고 하는 거는 점심시간에도 같이 밥 먹으면서 개발 이야기 하는 거고 같이 저녁 시간에 남아서 스터디 하는 거고 같이 주말에 손잡고 컨퍼런스 보러 다니는 거고 이게 원래 현업에서 하는 거야 라고 테스트 코드 다 짜나 원래 안 짜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 오면서 이제 짜기 시작했는데 원래 이렇게 테스트 코드 짜야 돼 하면서 이제 얘기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쉬워요 설득하기가. 내가 원하는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개발 문화를 만들기나 좋은 협업 문화를 만들기가 주니어랑 있을 때 오히려 하기 더 쉬워요 설득하기가. 근데 물론 이제 결정이 안 될 수도 있죠. 연차가 다 비슷한 고만고만 사람들끼리 있으면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예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시니어가 있는 그 사람을 설득하는 건 더 힘들어요 사실은. 나랑 비슷한 연차도 설득 못하면은 나보다 연차 높은 사람을 설득하는 건 더 힘들거든요. 그럴 바에는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지금은 낮은 레벨의 연차인 그분들을 설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분들과 함께 작게라도 조금씩이라도 좀 해보시는 경험을 쌓으시면은 그게 어떻게 됐든 미숙하더라도 나는 우리 팀의 문화를 바꿔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많은 회사에서 찾는 그런 사람들인 거고 주변 사람을 바꾼 거잖아요. 그런 경험을 쌓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은 우선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제가 우선은 좀 스스로 바뀌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문화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사실 코드 리뷰 같은 걸 내가 이제부터 도입할래 한다고 해서 이게 또 좋은 문화라고 보기는 좀 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코드 리뷰 같이 하기로 한 그 옆 동료는 관심사가 부동산일 수도 있어요. 혹은 주식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주식이 올랐나 안 올랐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코드 리뷰 같이 하재.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영영장 여기 거의 많이 받아보셨죠, 남자분들께서는.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어. 이 상태에서 입영영장이 날라오면 그건 반가운 건데 나 오늘 그냥 게임하고 술 먹고 놀고 싶은데 입영영장이 날라와요. 그러면 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표에 대한 게 같이 온라인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차근히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싶어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성향에 대한 파악도 좀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정말 나랑 목표가 같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바 JPA를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좀 같이 이직을 좀 해보자 막 이런 식으로 좀 해가지고 그 목표 온라인을 맞춰가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는 좀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